여의도미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큰 파장을 열 산업이 뭔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찰나에 정말 좋은 저서에 또 우리가 이분만큼 우리나라에서 또 대가를 모실 수 있을까 하는 교수님 한번 모시고 미래지향적인 분야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이번에 로봇의 미래라는 저서를 출간하신 공경철 카이스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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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교수님 저희는 구면이 돼버렸습니다만 네. 저희 구독자분들은 처음 보는 분들이 있으실 테니까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카이스트 기계공학과 교수고요. 또 엔젤로보틱스라는 기업을 창업을 해서 현재는 CTO를 맡고 있는 공경철이라고 합니다. 네. 사업도 하시고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학교의 교수님이자 또 사실 교수님은 정말 세계적인 로봇 공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근데 저도 이력 찾아보니까요. 사이베슬론 우승, 이건 뭡니까? 로봇 분야에서는 이게 물론 저희가 논문도 쓰고 네. 여러 가지로 학술 발표도 하는데 요즘은 기술을 이제 서로 경쟁을 하는 거죠. 그런 거 있죠. 예. 그런 경진 대회들을 많이 합니다. 예. 사이베슬론은 장애인 분들이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제 기술을 가지고 장애를 얼마나 잘 극복할 수 있는지를 서로 겨루는 그런 올림픽 같은 건데요. 예. 네, 4년마다 한 번씩 열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반신을 못 쓰시는 장애인 분들이 로봇을 입고 일어나서 걷는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이제 일상생활 미션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수행하면서 이제 점수를 매기는 그런 국제 대회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3번 대회가 있었어요. 4년에 한 번씩. 첫 번째 대회에서 동메달 땄고 두 번째 대회, 세 번째 대회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습니다. 네. 굉장한 거네요. 이거 4년에 한 번 열리면 올림픽인 거잖아요. 애초에 이름 자체가 이제 사이보그 올림픽으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올림픽이라는 이름의 저작권 문제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이름을 사이배틀론이라고 이름을 바꿨다고 하네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동메달로 시작했다가 금메달 연달아 수상한 그런 또 회사의 대표님이시자 이제 교수님이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적임자를 만난 것 같습니다. 다들 로봇 어떻게 투자해야 되는지 아니면 산업적으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귀 쫑긋 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마 이번에 내신 이 저서 로봇의 미래도 앞으로 다가올 로봇에 대한 어떤 전망들을 다양하게 넣어주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여쭤보면요. 빅테크 기업들도 요즘 로봇 기술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이게 가시적으로 빨리 다가온다.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될까요? 좀 두 개의 서로 다른 시각을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실제로 이런 로봇이 하드웨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드웨어가 어떤 제품화가 돼서 실제로 우리의 일상생활에 얼마나 빨리 들어올 거냐에 대한 기대값. 근데 이게 분명히 예전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예상했던 로봇이 현실화가 된다라고 했을 때보다는 훨씬 더 실제로 현실화가 많이 됐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보면 빅테크 기업들은 그냥 그런 약간 막연한 시장의 어떤 잠재적인, 물론 폭발적이긴 하지만 잠재적인 성장을 놓고 투자를 하는 거에 비해서는 정말 과감하게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 보면 로봇의 어떤 기능, 로봇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효과라는 게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박스를 열어서 로봇이 딱 등장하고 이 로봇이 막 갑자기 무슨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런 거가 다는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거를 이제 유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대목에서 이제 좀 유의 깊게 봐야 되는 게 AI와 로봇의 어떤 공진화라는 발전을 보면 로봇이 결국에는 AI의 발전의 하나의 산물로서 AI가 발전하기 때문에 로봇 산업도 발전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부분도 있는데 또 반대로 로봇 기술이 AI를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로봇 자체가 AI를 발전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만큼 이제 딥테크 기업들이 많이 투자를 정말 아끼고 있지 않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빅테크 기업들이 다음 먹거리로 로봇에 주목하는 이유를 굉장히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해 주셨는데, AI가 발달하니까 로봇이 더 활용도가 높아지는 부분도 있지만 두 번째가 저는 되게 흥미로웠습니다. 로봇 기술 때문에 AI가 발달하기도 한다? 그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AI가 어떻게 발전을 해왔느냐라는 그 부분을 한번 좀 먼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그 원리는 사실 굉장히 오래된 기술입니다. 예. 이게 많은 분들이 막 최근 들어서 그런 이론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뭐 거의 약간 반올림하면 100년 가까이 된 기술이고요. 예. 그런데 지금의 이제 AI가 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론도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데이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많이 쌓이고 이런 대량의 데이터를 활용을 하니까 AI에 정말 지능다운 지능이 생기네 라는 걸 우리는 경험을 했단 예. 말이죠. 그러면 AI를 개발하는 개발자들, 그다음에 기업들 이런 쪽에서는 데이터를 찾아 나서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 데이터가 뭔가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는 걸 이제 알아버렸으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상에 돌아다니는 데이터는 지금 거의 대부분 활용을 했어요. 예. 그러면 뭔가 이제는 그 다음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데이터를 찾아 나서길 마련인데 예. AI의 꿈은 컴퓨터 세상 바깥으로 나오는 거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저 옛날 영화 저 링 뭐 이런 거죠. 예. AI가 갑자기 막 이렇게 모니터를 뚫고 바깥으로 나오는 걸 상상을 할 텐데 예.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AI가 몸을 갖게 되는 게 로봇이다라고 하는 게 어떤 직접적인 생각인데 네. 그 로봇이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경험하는 거는 힘에 대한 데이터겠죠. 네. 뭐 중력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뭐 내가 어떤 뭘 움직인다라고 하면 각 관절이 움직이는 그런 힘의 데이터인데 인터넷에는 그런 데이터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데이터를 측정하는 도구로서 로봇이 활용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로봇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쌓고 네. 그 데이터가 다시 AI를 학습시키는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가 되고 예. 그러면 AI가 더 정교해지고 물리를 다룰 수도 있고 예. 그러면 그렇게 되면 진짜 또 다른 몸을 가질 준비가 또 되는 그렇네요. 그런 하나의 어떤 생태계가 완성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됩니다. 이게 두 개가 선순환을 계속 끓일 수가 있네요. 네. 그럼 어느 순간인가 이게 선순환을 타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시장이 될 것이다. 저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빅테크 기업들이라는 회사들은 물론 워낙 자금 여력도 있고 미래지향적인 컨셉 아래 사업도 하지만 당장 돈도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사니까요. 그럼 지금 당장 로봇으로 돈 많이 버는 거는 뭡니까? 지금 당장 로봇으로 돈이 많이 벌리는 거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조금은 고전적인 관점에서 자 제품 하나가 얼마고 이 한 대의 제품이 얼마나 팔려나가고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규모가 얼마네 아니면 어떤 구독을 하는데 이게 구독료가 얼마고 사용자가 몇 명이니까 전체 시장은 얼마네 라는 관점으로 보면 분명히 현재 로봇 산업이 돈을 못 벌고 있는 거는 맞죠. 그런데 똑같은 원리로 치면 그렇다고 AI가 폭발적으로 시장이 엄청나게 크게 만들어졌냐 예. 투자금에 비해서 예. 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그렇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돈이 움직이는 원리 자체가 예. 이게 좀 예전에 실제 시장의 규모를 따지는 방식하고는 조금 달라졌다라고 이해를 하는 게 실제로 로봇과 AI는 서로 함께 돈을 움직이는 능력은 엄청나게 있는 거는 확실하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현실화되어 있는 이게 알아서 자생한 어떤 시장 자체가 존재하느냐라는 것에는 조금 다른 시각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좀 고전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거는 아직은 시장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너무 이거 공격적으로 투자할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분들은 이거는 분명히 지금은 기술이 가치를 만들고 그 가치가 돈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기술 자체가 또 그 가치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예. 이게 로봇은 조금 독특한 면이 있어요. 예. 로봇을 좋아하는 인재들을 보면 예. 그 왜 영화 보시면 그 너드의 예. 표상들은 대부분 알죠. 로봇을 좋아해요. 맞아요. 네. 제 주변에도 친한 사람들 다 보면 네. 그쪽 갑니다. 네. 어릴 때부터 로봇을 좋아했고 네. 저도 뭐 어릴 때부터 로봇 좋아하다가 지금까지 철이 안 들어서 아직까지도 로봇을 하고 있는데 로봇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좋아하시는 빠지는, 분들이 네. 많아요. 그리고 그 안에 분명히 그 분야에서 천재들이 있고 네. 그분들이 많은 일을 벌이죠. 그래서 로봇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기술적인 고도함에서 나오는 그 기술의 어떤 다른 분야로서의 낙수 효과도 굉장히 큰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를 들면 테슬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로봇이 미래 먹거리다. 이 로봇이 예를 들면 뭐 테슬라의 앞으로 뭐 몇십 %의 과반 이상의 가치는 로봇에서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렇게 하니까 로봇 공학자들의 꿈의 회사가 테슬라가 됐죠. 네. 그러면 사실은 제가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아주 우수한 학생들을 교육도 해보고 회사에서 정말 인재를 유치도 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테슬라만 보면 예를 들어서 로봇 자체로 돈을 안 벌어도 예. 그만큼의 인재를 전 세계적으로 다 끌어모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은 거기는 이득이다 그렇네요. 라는 생각이 하나가 들고요. 근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아마 저희 댓글에 그래서 돈 못 번다는 거네? 그래서 결론은 뭐 돈 없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아, 교수님 그 사이 유튜브의 생리를 많이 이해하셨네요. 네, 이게 항상 이렇게 좋은 말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또 한 가지 이제 이 로봇공학자분들이 이제 참 뭐 마음이 아파하는 부분은 실제로 또 시장을 여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가령 뭐 협동 로봇이 그렇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청소 로봇. 아, 그거 맞아요. 청소 로봇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지나면 글로벌 시장이 10조가 된대요. 야. 일단 10조 규모의 이제 시장이 열리는데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까지 돈 잘 버는 굉장히 진짜 유명한 예. 정말 파퓰러한 그런 로봇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이제는 그걸 로봇이라고 다들 인지를 안 해요. 예. 그렇네요. 네, 저거는 가전제품이다라고 인지를 그렇죠. 하니까 사실은 로봇공학자분들은 허탈하겠네요. 뭐 이렇게 미래를 항상 꿈꾸고 뭐 미래 먹거리고 그래서 항상 미래를 쫓아가면서 오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현실화시키는 것들이 상당히 있단 말이죠. 네. 현실화만 하면 로봇이 아니게 돼요. 그런 좀 굉장히 독특한 산업 구조가 그러네요.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것까지 네. 지금은 가전제품으로 인식되는 그런 로봇들까지도 다 로봇이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면 예. 사실 이미 그래도 어느 정도 가시화돼 있는 시장의 규모도 좀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인가 로봇 청소기를 그냥 가전제품으로 카테고리를 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그 정도까지 올라오는데 고도의 기술들이 있는 건데, 야,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말씀드리면 이미 로봇 시장은 이미 많이 시장화도 돼 있고 많이 우리 근처에 와 있다. 그거 하나. 그리고 단순히 금전적으로 얼마 법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테슬라와 같이 그 생태계를 구성해서 거기서 파생되는 다른 어떤 부수적인 효과까지 생각했을 때 이건 진짜 어마무시하다. 이런 확실한 저도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금 한국이 반도체까지는 어떻게 열심히 만들어 왔는데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공학도도 훨씬 많고 돈도 훨씬 많은 양쪽에서 이 로봇 산업의 패권 가져가려고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과연 여기서 뭐가 들어갈 수 있을지가 궁금해서 먼저 이 두 국가는 어떤 상황인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진짜 치열하죠. 사실은 제가 로봇 분야를 뭐 석사 들어가면서부터 네. 사실은 어릴 때야 그냥 좋아했던 거고 네. 근데 진짜 이제 공부를 시작한 거는 석사 들어가면서부터 쭉 지금까지 하고 있는데 생각해보면 항상 로봇은 붐이었어요. 근데 그 붐이 따르는 게 언제는 뭐 이렇게 영화일 때도 있고 만화일 때도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언젠가부터는 미국이 만들어낸 뭐 유튜브 비디오 네. 중국에서 나온 무슨 비디오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의 판타지가 되어버린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살고 있는데 당연히 그런 자료들을 보면 실제로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정말 많이 대중화된 거는 사실인 것 같고요. 예. 그만큼 그 연구개발의 인프라나 이런 것도 아주 폭발적으로 진짜 믿기 어려울 정도로 급속하게 성장한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재밌는 부분이 미국의 로봇공학은 원래는 기계공학의 영역이 사실 주류를 이뤘었어요. 네. 물론 로봇이라는 분야는 워낙에 융합산업입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거를 기계공학의 영역입니다라고 말씀드리면 아마 뭐 조금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중심의 워낙에 이제 좀 완결성을 띠는 그런 하드웨어 시스템을 만드는 것부터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예. 기계공학이 메인이었었고 그런데 지금 미국의 로봇공학을 보면 로보틱스라는 걸 보면 아까도 질문 주셨다시피 딥테크 기업 특히나 예. IT 기업들이 지금을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거 보면 지금의 미국에서의 로봇공학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 공학이 컴퓨터 사이언스가 주도하고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는 당연히 AI가 있겠죠. 예. 근데 중국은 여전히 로봇이라는 이 영역이 기계공학의 이 우산 아래에 있는 것처럼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예. 물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봇을 한 대를 만드는 데는 뭐 기계, 전자, 전산 다 포함되는데 예. 그래도 여전히 중국에서 로봇으로 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기계공학 출신이 여전히 많고 근데 그게 미국에서 만들어진 로봇하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로봇을 잘 보면 네. 그 차이가 좀 드러나요. 예. 미국은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솔루션을 찾는 게 이제는 굉장히 컴퓨터공학적인 그런 솔루션을 많이 찾고 있고요. 예. 반대로 중국은 아주 기계적인 관점에서의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보면 여러 가지가 재밌는데요. 일단 로봇 산업이 일단 규모의 경제가 되어버렸다. 아직 예. 휴머노이드만 놓고 보면 실제 시장의 규모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예. 이제 각종 투자금이 몰리는 것만으로 예. 규모의 경제가 형성이 된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 정말 직접적으로 대놓고 예. 경쟁을 하는 이런 분야가 또 있나 싶을 정도로 야, 로봇 산업이 그렇게 되고 있기도 하고 그런데 학술적으로는 약간 베이스먼트가 나뉜 거죠. 네. 하나는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 하나는 기계공학적인 관점에서 기술을 서로 이렇게 내놓으면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럴 것 같아요. 그 둘 중에 누가 더 잘하냐. 그렇죠. 우리 청취자분들은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누가 네. 이겨요? 네, 누가 이기냐. 그걸 보면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뭐 여기는 컴퓨터공학 기반, 여기는 기계 기반 뭐 이러지만 사실은 내면적으로는 어쩔 수 없이 또 엄청난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만든 많은 로봇들이 네. 실제로 부품을 보면 중국에서 나온 게 많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면에서는 중국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네. 중국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고 뭐 우리나라 와서도 뭐 모터나 감속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부품들을 이제 찾고 있고 예. 중국도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거를 잘 제어하고 서비스를 얹으려면 이제 미국에서의 고도한 그런 네. 시뮬레이션이나 뭐 제어 기술이나 뭐 그런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기술들이 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여전히 또 서로 의존적이고 표면적으로는 막 으르렁대고 있는데 뒤에서는 내부에서 또, 보면 또 굉장히 서로 협업을 또 하고.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일단 많은 산업군들이요,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분할되고 구분돼가는 흐름도 있어요. 심지어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망도 자꾸 분리가 되고, 뭐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일부 많은 것들이 좀 구분이 되기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는 결국 로봇도 미국 또는 중국 이렇게 두 개가 생태계가 확 나눠질까요? 결론적으로 그렇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방금 주신 것 중에 아주 짧게 지나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표준이라는 예. 단어가 이제 아주 로봇 산업 발전의 핵심이 될 건데요. 예. 로봇 산업에 있어서의 표준이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아직은 뭐 표준보다는 네. 기술적 고도함을 추구하고요. 예. 이게 뭔가 어떤 스탠다드 안에 기술의 이제 좀 틀을 만들어서 그 안에 가두기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게 네. 개발자들한테 주어져 있는 어떤 태스크를 자유롭게 창의적으로 풀어봐라라고 하는 게 현재의 상황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오려면 네. 아니면 공장에 들어가려면 예. 뭐 우리 얘기하는 로봇 산업의 응용 분야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아마 가장 큰 게 공장과 일상, 우리 가정인데 그렇게 하려면 뭔가 국가에서 인정하는 인증 내지는 허가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러려고 하면 표준이 필요한 거고 그렇죠. 규격이 필요한 예. 거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결국에는 그러면 표준이 어디서 나올 거냐? 네. 하드웨어의 표준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표준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예. 이 두 영역이 여전히 뭐 이게 표준입니다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뚜렷하지 않은데 네. 표준화는 무조건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제 예상에는 뭐 어쩌면 당연하게도 데이터 쪽에서의 표준은 미국 쪽에서 힘을 크게 실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서 표준은 중국 쪽에서 많은 힘을 실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 쪽에서는 좀 미국이 우위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또 하드웨어적으로는 좀 중국이 우위가 있어서 표준에 가까운 어떤 선도성도 가지고 있어 보이는데, 그럼 대한민국의 로봇 산업의 경쟁력을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자극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우리나라가 미국이 하고 있는 방식이나 중국이 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따라갔다가는 사실은 경쟁력은 없어 보인다 네. 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단은 정말 자금력이 우리나라에 거의 뭐 국가 자금을 다 쏟아 부어도 지금 그 큰 진짜 거대 경제 규모를 감당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미국이 하는 방식, 중국이 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그러면 긍정적인 부분은 과연 미국이 하는 방식이 답이고 중국이 하는 방식이 답이냐? 네. 라고 하면 그러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민국의 어떤 가능성이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을 좀 다양한 방면에서 풀어내고 싶어서 제가 사실 책을 쓰게 됐는데 네. 하도 다양한 분들이 다양한 질문을 주시면서 AI는 워낙에 저서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로봇 산업이라는 영역 자체는 AI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그러니까 굉장히 다양한 질문들이 나오면서 결론은 항상 똑같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떡하죠? 네.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다양한 면에서 드리고 싶었는데요. 예.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로봇의 기술적인 면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중국과 미국의 그 중간 어딘가여야 할 거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가 많이 쌓이지 않고도 하드웨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서비스나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로봇, 네.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면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는 제가 봤을 땐 전문가 데이터입니다. 정말 손기술이 좋은 장인분들의 데이터를 얻어내야 그래서 굉장히 손기술이 원래 좋은 로봇이 만들어지고 예. 거기에 정말 장인분들의 데이터가 얽혀서 예. 이 두 개가 융합이 되면 예. 적어도 모든 분야의 로봇을 우리가 다 장악할 거다라는 거는 약간은 좀 과장된 미래일 것 같지만 네. 그래도 진짜 우리나라가 지금 강점으로 보이고 있는 분야들, 뭐 네. 의료나 국방이나 이런 이제 아주 도메인에 특화되어 있는 분야는 우리나라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갖게 됩니다. 그렇네요. 사실 진짜 우리나라 제조 역량을 다시 요즘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그분들 어떻게 보면 현업에서 은퇴하시기 전에 그 암묵지에 있는 현장의 여러 데이터들, 손기술들을 로봇에게 넘겨준다면 야 진짜 세계 최고 수준의 로봇이 되겠는데요, 진짜? 그런데 그 대목에서 제가 네. 아까 미국의 방식은 그러면 왜? 아니면 중국의 방식은 왜? 라고 이제 제가 아주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요즘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아주 혈안이 돼 있어요. 네. 데이터 센터 뭐 다른 이름으로 데이터 팩토리라고 하거든요. 네. 그 데이터 팩토리에 들어가는 로봇들 자체가 굉장히 많은 수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안에서 그러면 뭘 하느냐라고 하면 이 로봇을 이용해서 어떤 태스크가 주어져 있으면 그 로봇을 막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람이 붙어서 뭔가를 수행을 합니다. 근데 로봇의 굉장히 독특한 면은 그 로봇이 데이터를 직접 취득한다는 그런 게 있잖아요. 예. 그리고 나중에 그 로봇이 그 데이터를 다시 구현을 하기도 하죠. 예. 그런데 어떤 태스크가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가상 공간에 들어오는 이상 이거는 더 이상 전문적인 데이터가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죠. 예. 가상의 환경에서 만든 거잖아요. 예. 두 번째는 그 진짜 전문가분들이 그 데이터 센터 안에 오셔가지고 가상의 태스크를 아르바이트 비용을 가지고 막 받으면서 하실 리가 없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데이터 센터에서 아주 많은 로봇들을 넣고 알바생들이 로봇을 마치 게임하듯이 이렇게 조작하면서 막 데이터를 많이 모으고 있는데 예. 그런 데이터보다는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데이터는 현장에 있는 전문가. 어쩌면 조금 있으면 우리가 보내드려야 할 네. 은퇴를 하실지도 모르는 그 분들의 진짜 그 데이터. 그거를 우리가 빨리 전산화를 해야 되고 예. 그런데 이런 데이터는 양이 부족하겠죠. 네. 아무래도.
그러니까 그런 적은 양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로봇을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솔루션을 찾으면 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집약적으로 정말 전문적인 데이터 많이 얻을 수 있는 환경도 없고요. 예. 또 그만큼 우수한 퀄리티의 그 로봇 하드웨어를 만들 수 있는 나라도 없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가 딱 조합이 되면 지금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무섭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거에 대해서 하나 세부 질문 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근데 현장에 그분들이 자기 암묵지에 있는 자기 노하우가 로봇으로 데이터화해서 넘어가는 거를 허용해주는 그 수용성이 우리 문화에서 많이 있을까요? 그래서 좋은 지적이신데 쉽지 않죠. 예. 왜냐하면 뭔가 데이터를 취득합니다라고 하면 그냥 뭔가 딱 드는 생각은 내 정보를 빼가서 예. 그럼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저도 그 생각이 들 것 같긴 해요. 라는 생각이 예. 들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하루아침에 뭐가 싹 다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싹 다 사라지고 예. 그 자리에 로봇이 들어갈 거다라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은 과격한 이게 약간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한 약간은 과격한 미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좀 손쉽게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일은 이미 진짜 매스 프로덕션 하는 그런 공장에 가면 다 자동화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로봇 가지고 자동화하기 어려운 그런 일들이 남았는데 그런 분들의 일을 로봇이 하루아침에 대체하기 어렵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중간은 뭐냐. 그러면 지금 예를 들면 좀 연로하신 분들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연로하신 분들이 전문적인 동작을 통해서 뭐 원하시는 게 계속 일하시면서 네. 계속 이제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을 하시고 이게 그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국가적으로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네. 게다가 우리는 고령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 중간 영역을 이제 메꿀 수 있는 게 웨어러블 로봇 같은 거겠죠. 이게 뭔가 사람을 하루아침에 대체하고 데이터 얻고 이런 게 아니라 일단은 사람을 보조를 하면서 그분들의 어떤 고령화된 어떤 신체 능력과 이런 부분을 보완을 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일을 하시게끔 도와드리고 그 과정에서 꾸준히 데이터를 쌓을 수 있고 그러면 그 데이터가 전문가 데이터가 되고 그게 언젠가는 이제 로봇에 학습이 돼서 그분을 처음에 도와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이제 일을 그만두셔야 되는 상황이 되면 로봇이 대체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좀 천천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